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뭐 여기서 제목에서 보셔도 알겠지만은 저는 이제 소변 쪽 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대부분 이제 남성분들은 비뇨의학과로 오시고 소변 불편하시면 여성분들은 일부는 이제 비뇨의학과 오시고 대부분은 또 산부인과로 가세요. 예.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소변과가 이제 비뇨의학과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 게 정확하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산부인과는 이제 부인 질환 뭐 있을 때 가시면 주로 좋겠고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방광과 전립선 관련된 얘기가 주를 이룰 거고요. 최근에 요거 보시고 좀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귀하신 몸에 이제 나가서 그 소변 얘기를 조금 했었습니다. 예, 하고 그거 보시고 이제 주로 오시는데 여기서 주로 했던 얘기는 이제 자주 화장실 다니시는 게 주 증상이시고 제일 이제 힘들어 하시는 것들이 이제 밤에 자꾸 일어나서 화장실 가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해당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고 요거는 이제 그 매일경제에서 요실금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요실금 운동하는 거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전립선 비대증 말씀을 살짝 드리면 이건 이제 여성분들은 조금 이제 그냥 건강 강자 상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이유는 전립선은 이제 남자만 있죠. 예,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거의 대부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고 하면은 비대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심한 사람, 좀 덜한 사람 이렇게 좀 나눠질 뿐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19년도 데이터는 100만 명이 이제 훌쩍 넘어갔죠. 130만 명이 이제 넘어간 상태고 30만 명이 그 5년새 증가가 됐고 증가율로만 따지면 뭐 25%. 그래서 많아졌다. 예, 많아졌다. 이유는 이거겠죠. 예. 이거는 이제 25년도니까 가장 최근 데이터입니다. 예. 노인 인구 비율을 보시면 돼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70년대, 80년대에서 24년도 거까지 보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지금은 19%까지 늘어났다. 예. 그래서 5명 중 1명은 지금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통계가 잡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비대증도 늘어나고 다른 일반적인 만성 질환들도 늘어나고 암도 늘어나고 예.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위연령이라는 거는 이 전체 연령대의 중간 연령대가 어디냐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70년대만 해도 10대가 우리 인구 구조의 중간 연령이었는데 지금은 중년이 중간 연령이 돼버린 상황이 됐죠. 네. 요거는 2017년도 조금 지난 데이터인데 노인병학회에서 이 통계청의 그 의뢰를 받아서 이제 자료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5세부터 보통 한 15년간, 지금 한 2년이 늘었어요. 네. 그 심지어 여자는 거의 전 세계에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여성이 누구냐? 한국 여성들이에요. 네.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 여기 한국에 태어나신 여성분들은 이제 기회가 있는 거죠. 오래 사실 수 있는. 네.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몸은 이제 변화가 왔고, 근데 그러고 나서는 보통 15년, 17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평균적으로. 그러면 그 동안에 이제 건강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보시면 기대 수명하고 건강 수명이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거는 이제 기대 수명이 돼요. 이렇게 사는데 실제로 건강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연령대는 점점 이제 차이가 갭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프면서 오래 살아야 되는 시간이 거의 한 17년, 18년. 지금은 조금 더 늘었겠죠. 이게 17년도 데이터니까 이러니까 이제 의료비부터 시작해서 이게 경제적인 문제도 딸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병원 또 자주 가야 되고 뭐 어디 수술이라도 또 받았다 하면 또 급격히 또 힘들어지고. 예. 요게 이제 고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나이가 들어도 어떤 사람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이렇게 막 다 돌아다니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살고 있고. 예. 여기 보시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 85세 이상은 사실은 이것도 못하는 분들이 거의 3분의 1이에요. 그냥 집에만 있는 거죠. 예. 몸이 불편하시고 뭐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지금 65세는 거의 막 거동하고 뭐 이런데 아무 문제 없는 분들이 거의 90%면 갈수록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예. 그래서 85세 넘어가 버리면 이제 30% 정도만 건강하게 좀 다니시고 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이제 뭔가 좀 힘들어요. 집에만 계셔야 되는 상황들이 자꾸 오는 거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질환이죠. 질환. 만성 질환을 보통은 3개 이상은 갖고 있어요. 뭐 관절, 뭐 허리, 뭐 심장, 혈압, 당뇨, 뭐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죠. 예.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 과민성 방광. 그 중에 이제 암이 또 일부 있으실 거고요. 이렇게 병을 달고서 한 17년 이상을 더 살아야 되는 그런 게 사실은 우리의 그 노인 그 실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당연히 뭐 고혈압, 당뇨는 흔히 있고요. 특히 고혈압은 엄청 많죠. 전립선 비대증은 한 9% 정도 실제로 병원 다니시고 하는 부분들이고 치료는 뭐 당연히 잘 되죠. 약이 잘 나와 있고 수술도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요실금도 여성분들은 이제 주로 요실금인데 요실금도 상당수 있으시고 치료율이 근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요실금 종류가 다양한데 방광이 다 망가져가지고 오는 요실금은 사실은 고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요실금은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낫다. 전립선보다는. 병이 많으니까 약도 많죠. 특히 우리나라 이제 약을 즐겨하는 나라기 때문에 약을 엄청나게 드십니다. 예, 그래서 거의 한 40% 정도는 5알 이상은 기본적으로 드세요. 이거 건강식품 이런 거 빼고 예, 만성 질환 때문에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드시는 약물들에 대한 얘기고요. 예, 그래서 약과 함께 17년을 보내야 되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나라도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요새 그 요양병원, 요양원 쪽에 그 학회 차원에서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뇨의학과에서도 노인 관련된 노인 비뇨의학과라는 거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포커싱을 맞춰서 주로 보는 쪽이 이 소변 문제가 요양병원, 요양원 쪽에서 좀 많이 심해요. 대부분 이제 기저귀 차고서 지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니면 소변줄을 차고 계시는 분들 이런 관리 문제 때문에 이쪽에 관심이 좀 많이 가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눈높이가 좀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율이 다른 나라 대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비용이 저렴한 요양시설은 의사가 상주하진 않아요. 요양병원은 의사가 있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죠. 네. 그래서 요양시설은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라가 점점 돈이 많아져 가지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구조가 지금 돼가니까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질환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나라의 그 실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립선 쪽 이어서 가겠습니다. 남자 이 성기가 있고요. 쭉 따라서 소변기를 가면 방광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중간에 전립선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분비샘이 있습니다. 좀 확대해 놓으면은 요렇게 생겼고 여기 길이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정액 나오는 길입니다. 사정관이 여기 달려서 정액 나오는 길하고 요도하고 합쳐져서
한 길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할 때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남자들이 해부학적으로 조금 발달이 덜 된 거 아니냐. 여자들은 생식기랑 소변길이 다 분리되어 있는데 남자는 이게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아직 덜 만들어진 거 아닌가라는 농담도 좀 드리곤 하는데, 그래서 전립선은 되게 독특합니다. 정액을 만드는 그 역할, 생식기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이 소변길 쪽으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이 소변 쪽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자로 치면 자궁근종, 자궁에 혹이 생겨서 점점 커져가지고 말썽을 일으키죠. 근데 남자는 소변 문제가 옵니다. 전립선 하는 일은 이렇게 생식 관련된 얘기를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나이가 들면은 중년 이후에 갑자기 확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대증 조직이 커지면 이렇게 소변길을 막게 되고, 이게 오래되면은 방광 노화를 일으킵니다. 방광이 두꺼워져요. 방광은 말랑말랑 탄성이 있어야 되는 조직인데 이게 두꺼워져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방광벽이 막판에 가면 이제 두꺼워지고 소변 통로가 좁아지면서 소변 보기가 힘들어져요. 그럼 언제 생기느냐? 주로 중년 이후죠. 아까 인구구조에서 보셨듯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 연령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원율도 당연히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니까 70세 이상에서는 거의 30% 정도는 이제 병원에 이미 오기 시작하시고, 이게 옛날 2010년도 데이터니까 최근은 더 많아졌겠죠. 지금도 여기 약 드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건 이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라고 보통은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소변 증상, 이상한 것들이 뭐냐, 이 중에서 하나씩 보시면은 저거 나도 있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 증상들이에요. 첫 번째는 소변을 봤는데 덜 본 것 같이 자꾸 좀 더 덜 봤나? 마려운데? 하면서 다시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뒷정리 못 하시고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배에 힘 자꾸 주면서 찔끔찔끔 이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이 좀 덜 나오고 소변이 약해지면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옛날에는 시원히 잘 나왔는데 지금은 찔끔찔끔 나오고 양도 적고 소변이 덜 나왔나? 하면서 자꾸 앉아 있어요. 그래서 버릇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잔뇨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 있죠. 커피 먹고 뭐 차 마시고 술 먹고 술자리 갔는데 막걸리 한 잔 먹었는데 나는 화장실 3번 가고 쟤는 한 번도 안 가고, 이런 것들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소변을 자주 다니시는 거, 이게 이제 빈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보통 비대증 관련된 거죠. 앞에 소변이 저항으로 막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소변이 끊어지고, 그다음에 힘주게 되고 늦게 나오고, 이런 증상들이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똑같이 들어갔는데 누구는 벌써 시작했고 나는 좀 기다려야 나오고, 그다음에 젊은 애가 또 들어와가지고 나보다 늦게 돌았는데 들어와서 이미 일 보고 다 털고 나가고 있고, 나는 계속 붙잡고 있고, 이런 게 이제 해당이 돼요. 자, 절박뇨는 보통 여성분들이 많아요. 소변을 간단히 얘기하면 못 참겠다, 급하다, 화장실 어디 있지? 빨리 뛰어가야 되겠네. 요게 이제 절박뇨에 해당된다고 보시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절박성 요실금이 됩니다. 실제로 나와버리면, 소변이 나오면 요실금이에요. 그 이유 중에 요게 있고 요게 심해지면 요실금까지 갈 수 있는 거고요. 이건 아까 비대증이랑 또 관련이 되겠죠. 소변 주기가 가늘다. 가느니까 늦게 나오고, 늦게 나오니까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나는 소변빨이 좀 약해졌어 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방광 힘하고 관련이 돼요. 이유는 전립선이 없으니까. 반면에 소변량이 적어서 빈뇨, 절박뇨가 있어가지고 화장실을 자주 다니는 분들은 소변 찰 시간이 없어요. 소변이 적게 차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광은 탄성 조직이에요. 늘어나야지 힘이 생기는데 잘 늘어날 기회를 안 줘요.
자꾸 소변 마려우니까. 그러면 소변이 가늘어져요. 예. 그럼 소변발이 가늘어. 뭔가 막혔나? 뭐가 이상한가? 아니죠. 예. 막혀서가 아니라 찰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유가 달라요. 예. 똑같이 가늘어지지만. 보감염 이제 조금 단계가 지나가서 힘주는 거예요. 배에다가. 소변 눈지 꽤 돼서 화장실 갔는데 안 나와. 배에 자꾸 힘들어가.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도 생각해 봐야 되는 단계예요. 왜냐하면 내 방광 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배에다 힘을 줘야지만, 도와줘야지만 방광이 도움받아서 겨우 밀어내고. 이런 상황은 전립선이 좀 크신 분들은 저항을 낮춰주기 위해서 수술까지도 고려가 좀 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고요. 이게 제일 흔해요. 우리 갖고 있는 것 중에 나이 들면서 오는 가장 흔한 소변 증상 뭐다? 야간뇨. 야간뇨는 단순한 거예요. 자다가 깨서 화장실을 가고 또 잔다. 그럼 야간뇨예요. 깨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꼭 소변 때문에 깬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자다가 깰 수도 있죠. 잠이 깨가지고. 잠 깨면은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오줌 매렵다. 화장실 가야지. 그래서 또 화장실 가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자다 깼기 때문에 화장실을 갔는데 양이 많지가 않아요. 양 자체가 갔는데 소변 양이 얼마 안 나와. 그걸 대충 쭈루룩 보고서 또 와서 자요. 근데 그건 조금 달라요. 얘기가. 그거는 수면이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 분들이고, 대부분 밤에 내 방광이 최대한 버틸 만큼 찼다가 잠을 깨우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면 소변이 나오겠죠. 그 야뇨증이라 그래요. 애기들 그냥 싸버리는 상황. 그거는 잠이 너무 깊게 들면은 못 깨요. 방광 넘쳐서 흐를 때까지. 그것도 얘기가 좀 다른 거고. 자, 그러면 병원에서 어떻게 진료하는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뭐 이미 와서 검사 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남성들은 오면은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증상 설문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증상들에 대해서 점수 매기게 해놨어요. 그래서 몇 점이냐에 따라서 심하다 아니다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증상 점수라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제일 와서 당황하는 분 게 뭐냐면, 의사가 항문에다가 손가락을 쭉 집어넣고 전립선 좀 봅시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처음에 좀 당황스럽죠. 누가 내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그래서 이유는 항문 쪽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딱 대면은 전립선 큰 사람들은 바로 만져져요. 만져서 뭘 하냐? 사이즈가 크다 작다를 알 수 있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건 혹이 있나 찾는 거예요. 이 표면 쪽에 딱딱한 혹이 있으면 암 의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요거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서 점수 매기는 거예요. 내용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내용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염증. 소변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염증 치료를 해야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증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따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염증 검사하고 소변 검사죠. 그다음에 PSA, 전립선 특이항원이라는 그 전립선 수치 검사를 합니다. 암 표지자라고 보시면 돼요. 암 표지자 검사를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일 때는 조직 검사 대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유는 초기암은 증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립선 비대증이랑 증상이 똑같아요. 모릅니다. 그리고는 기능검사로 넘어가요. 여기 소변 보는 변기에 컴퓨터 기계가 연결돼 있어가지고 소변 소측에서 소변발 측정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소변이 약해져 있고, 얼마나 오래 싸고, 뒤에 뒷정리 단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은 쉽게 해서 소변발이 초당 20cc 이상 나와야지 정상이라고 보면, 비대증으로 막고 있고 지연뇨가 발생하고 세뇨가 발생하면은 그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 이런 분들은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항문 쪽으로 똑같이 초음파 기계를 넣어서 보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 이건 조금 입체적으로 볼 수 있죠. 좀 심하신 분들은 방광내시경 봅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도가 좀 오래되면은 방광벽이 두꺼워지면서 노후화 되거든요. 노후화 되면은 이렇게 나무줄기처럼 두꺼워져요. 방광은 탄성 조직이라서 말랑말랑 매끈매끈해야지 좋아요. 근데 이렇게 방광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은 두꺼워져요. 근육질로 변해요. 방광은 근육질로 되면은 망가진 거예요, 이거는. 네, 이건 이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거의 이제, 이 구멍이 뻥뻥 날 정도로. 이 구멍이 난다는 거는 저 뒤쪽 벽은 힘이 없어요. 그건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장 탱크 역할밖에 못 합니다. 저 단계까지 가면은 이제 소변줄 찹시다, 관을 이용해서 뺍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선에서 생을 마감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소변줄 차고 살기 시작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관리해서 여기서 끝내는 게 제일 좋다. 네. 근데 너무 늦게 오면은 여기서 발견이 돼서 요로 넘어가고, 더 늦으면 요 단계에서 오면은 사실은 해줄 게 마땅치가 않다. 소변줄 찹시다. 이렇게 됩니다. 네. 치료는 약물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두 종류 씁니다. 하나는 요도 근육 이완. 여기가 좁아지니까 이쪽 요도를 이완시켜주는 약물을 써요. 네. 그래서 요도 저항을 조금 줄여주고, 또 하나는 전립선 크기 자체를 줄이는 목적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좀 복잡한데, 요런 효소제를 억제해서 남성 호르몬 영향을 좀 덜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 영향을 덜 받는 약을 쓰니까 발기나 아니면 성욕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는 부작용이 일부에선 있고, 반대로 대머리, 우리 모발도 남성 호르몬 영향받아서 머리가 빠져요. 유달리 많이 빠져요. 그런 사람한테는 치료제로 써요. 예. 그래서 대머리 치료제로도 씁니다. 다양한 약물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약 안 들어요. 그럼 저 약 먹고, 저 약 안 들어요. 또 이 약 먹고. 예. 약으로 안 되시는 분, 또는 약이 너무 많아서 난 도저히 더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수술로 가시면 돼요. 예. 전립선 비대증은 수술요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다른 수술에 비해서 뭐 절개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시경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나름 좀 편하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예. 전통적으로 하는 거는 이렇게 전기 칼을 이용해서 잘라내는 거, 최근에 많이 하는 건 레이저로 이렇게 절개해내는 거, 그 방식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뭐 유튜브나 이런 데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침을 찔러가지고 땡긴다. 네. 그 다음에 뭐 혈관 조영술해서 혈관을 막아서 죽인다. 아니 뭐 스팀을 쏴준다. 뭐 이런 다양한 기타 등등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하기가 좀 곤란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쪽으로 좀 가셔도 되고요. 그럼 이제 궁금하죠. 약 쓰면은 도대체 얼마나 주는가, 크기가. 나는 크대는데. 4.5년을 써봤더니, 아까 사이즈 줄이는 약, 약을, 가짜 약, 진짜 약 말고 가짜 약을 쓴 사람은 4.5년 동안 한 20% 정도 크기가 자연스럽게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한 20%는 커진다. 4.5년 정도 지나면. 약을 썼을 때, 사이즈 줄이는 약을 썼을 때를 봤더니 25g 넘어가는 사람은 25%가 줄던데 25g 미만은 오히려 12%가 늘어요. 약발이 안 듣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사이즈 작은 사람한테는 권하지 않아요, 저 약은. 네. 사이즈가 최소한 25g 이상은 돼야지 의미가 있다. 네. 그러면 뭐가 좋은가? 이렇게 장기간 쓰면. 급성 요폐는요, 방광마비예요. 근육이 일시적으로 힘을 못 줘가지고 소변이 안 나와요. 네, 그러면 응급실 와가지고 이제 소변줄 차든지 소변 빼든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급성 요폐는 거의 80%까지 감소를 시킬 수 있다. 증상 악화시키는 것도 60% 이상 막아줄 수 있다. 전립선 수술할 확률도 70% 가까이 줄여줄 수 있다. 그래서 관리를 약물로 꾸준히 하시면. 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연구고요.
그럼 끊으면 어떻게 되냐? 약 먹다가 나 좋아졌는데 약 그만 먹으면 안 돼요? 뭐 안 될 거 뭐 있어요? 약인데. 예. 끊으면 어떻게 되냐? 1년간 약물 복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끊었어요. 그리고 1년 관찰을 해봤더니 어떻게 됐나? 예. 줄었던 전립선 비대증이 다시 커지고 증상이 다시 안 좋아지고 아까 전립선 수치도 다시 증가하고 그러니까 약으로 눌러놓은 게 다시 똑같이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평상시 가던 길을 갑니다. 약으로 인위적으로 눌렀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꾸준히 관리를 안 하면 결국에는 다시 또 돌린다. 그동안에 효과 봤던 거 다시 토해내야 된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은 약 먹고 치료 뭐 이거보다는 약 먹고 관리하는 병에 가깝습니다. 혈압, 당뇨처럼. 이거 싫다? 그럼 이제 수술로 넘어가는 거예요. 약 먹기 싫다? 이제 방광 얘기로 갈게요. 방광은 우리 남녀 다 있으니까 이제 재밌게 들으셔도 됩니다. 아까 이건 증상 얘기했죠? 남자, 여자 증상이 다릅니다. 남자는 비대증 때문에 소변이 가는 게 제일 많아요. 나이 들수록. 점점 많아져. 반면에 여자는 전립선이 없으니까 밤에 깨는 게 1등이에요. 그래서 밤에 자꾸 깨요. 깨서 병원에 와서 여쭤보면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수면 환경이 안 좋아서 깨시는 분도 있고 반면에 아까 얘기했듯이 소변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밤에 깨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과민성 방광이라는 건 뭐냐? 이건 그냥 증상을 모아놓은 질환이에요. 어찌 보면 이제 의사들이 만들었어요. 과민성 방광이라는 병을 옛날부터 이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이거 모아서 따로 한번 분류하자. 그리고 치료제도 있으니까 요거는 요렇게 부르고 요약으로 치료하자라고 해서 만든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교적 근래죠. 2002년이니까 90년대 후반부터 논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정의를 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주 가고 밤에도 포함해서요. 못 참겠고 못 참아서 심해지면 소변 나오고 요걸 모아가지고 과민성 방광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대단한 뭐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있는 분들은 소변을 기본적으로 자주 보고 좀 급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화장실 자주 가겠죠. 그다음 밤에도 이 증상이 이어지면은 자꾸 깨요. 깨면은 수면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많이들 호소하시는 게 첫 번째 깨고 그 다음에 잠들기가 어렵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선잠 자고 새벽까지 쭉 간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수면 방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심해지면은 이제 요실금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오줌 마렵다는 생각만 들면 화장실 빨리 찾아야 되고 화장실 근처에 없으면 살짝 나와요. 남자들은 여기서 그래도 조금 다른 게 전립선이 앞에서 꽉 막고 있기 때문에 소변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자들은 전립선이 없으니까 방광에서 압력만 살짝 올라가면 바로 요도로 그냥 찍 나와요. 근데 요도도 되게 짧아요. 4 내지 5cm 정도밖에 안 돼서 마렵다 하면은 이제 나와버려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요실금 때문에 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1시간 넘게 강의하면 이제 화장실 가야 되거든요. 이런 빈뇨나 절박뇨 있는 분들은. 그래서 차량 이동하거나 어디 같이 뭐 등산이나 갑시다. 힘들어요. 중간에 가서 서야 돼. 회의 한번 합시다. 길게 하면 안 돼요. 특히 가기 전에 뭐 먹고 타면 큰일 나죠. 2006년도에 학회에서 배뇨장애 학회라는 그 소변 관련된 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우리나라도 외국만큼 많더라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고, 특징은 40대 넘어가면서부터 확 올라가더라. 그래서 몸에 변화가 있다는 거죠, 상황이. 그래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이거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뭐 하기가 조금 자꾸 지장을 받는다. 그 다음에 특히 심각한 건 요실금. 요실금은 위생 문제랑도 관련이 돼서 몸에서 냄새 나요. 찌린내가 막 나는데 본인은 익숙해져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일단은 손주부터 안 오죠. 이거 좀
문제가 있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병원에서 체크를 하느냐.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질환 자체가 증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요 증상을 이제 물어보겠죠. 예. 급하세요? 자주 가세요? 소변 새세요? 밤에 깨세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신체 검사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골반 쪽 장기, 방광이나 아니면은 자궁 이런 게 밀려 나올 수 있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동반됐나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염증 여부 보고 똑같아요. 예, 소변 얼마나 시원하게 보는지, 남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여기선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소변 일기라는 건데요. 시간대별로 양을 재서 쭉 기록을 해요. 저거를 봐야지 구분이 돼요. 이분이 어떤 타입인지.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 저거 꼭 쓰게 해요. 예. 근데 가끔 다음번에 저거 보러 오셨는데 안 가져왔다. 깜빡하고 못했다. 야, 그 통을 어떻게 들고 다니면서 그걸 적냐. 예. 다양한 이유로 이제 안 하시는데, 그러면 잘 모르죠. 이분이 어떤 분인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되게 단순해요. 눈금 있는 컵만 있으면 내가 내 소변 잴 수 있거든요. 병원 안 와도 집에서 한번 써보실 수 있어요. 예. 집에서 써보시고 그걸 가지고 오늘 강의 듣고 판단해 보셔도 돼요. 예. 어렵지 않고 귀찮은데 굉장히 정확한 본인 그 관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는 이것도 약물이에요. 약물은 크게 두 종류. 베타3 작용제라는 약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쓰게 돼요. 그 다음에 항콜린제라는 건 이제 전통적으로 과거부터 썼던 약물이에요. 이 두 가지 약물로 주로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소변 참는 훈련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행동치료라는 게 같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행동치료 안 하고 약만 써가지고 효과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행동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들어보셨던 게 이제 골반 근육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소변 참는, 소변 자제해주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방광 훈련이라는 거는 소변 참아서 버티는 거예요. 첫 번째 소변 신호가 왔을 때 가급적 버텨가지고 넘겨라. 두 번째 신호는 본인이 결정해라. 안 그러면은 방광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빈뇨, 절박뇨 있으신 분들은 방광 용적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밤에 잠 잘 주무시는 분들은 뇌가 딱 오프되면서 밤에는 소변이 이만큼 차요. 방광이 거의 400, 500까지 잘 늘어나는 분이 낮에는 뇌만 딱 켜지면 못 참아요. 그러면 100, 200으로 확 줄어버려요. 이거는 낮에 훈련을 통해서 늘려놔야 돼요. 본인이 400, 500까지도 참을 수 있는 정상적인 방광을 갖고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또 가장 큰 거 하나 있죠. 우리 소변 참으면 병된다. 이런 분들한테 해당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켜요. 야, 소변 참으면 병되는데 오줌 마려면 가야지. 1시간에 한 번씩 가게 되죠. 느낌 계속 오니까. 약물 치료는 아까 얘기했던 거 두 가지를 보통 병원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약물은 각자 특징이 있고, 하나는 교감신경이라는 쪽에 작동, 하나는 부교감신경이라는 쪽에 작동하는데, 하나는 누르고 하나는 자극을 시켜서 방광이 늘어날 수 있게, 방광 수축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방광 용적을 좀 늘려요. 근데 뇌에서 난 갈란다 하면 끝이에요. 똑같아요. 약을 안 맞서도 뇌를 이길 약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행동치료가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왜 베타3 작용제가 주가 됐냐, 광범위해졌냐? 항콜린제는 입이 말라요, 쓰면. 그래서 입이 너무 타요, 못 먹겠어요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못 써요. 쓰다가 포기하고. 그 다음에 변비가 생기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장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변비가 와요. 특히 여성분들 더 많이 오고, 이런 분들은 더 악화되니까 변비 때문에 또 못 써요. 약 얼마나 먹냐? 보통은 3개월. 그 다음에 증상이 좀 있으신 분들은 6개월 정도는 유지하면서
고쳐 나가야 됩니다. 예, 호전율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예. 야간요는 요때는 방광 크기가 조금 늘려줄 수 있기 때문에 야간요에도 도움이 좀 돼요. 예. 근데 다음에 되겠지만은 소변량이 원체 많은 분은 내 방광 크기를 넘어가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금 늘려준다고 엄청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예. 치료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아까 전립선처럼. 다시 또 이유는 두 개가 다 나이 들면서 방광이나 전립선이 변형이 이미 왔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고치기는 어려워요. 그 다음에 과민성 방광은 뇌랑 연결이 돼 있어요. 뇌에서 신호를 억제 신호를 계속 줘서 정상적으로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나이 들면 이 연결이 좀 느슨해져요. 네. 느슨해지면은 당연히 방광은 지 맘대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완치율은 이렇게 되면은 좀 낮아지죠. 자꾸 끊고 끓이면. 네. 그러니까 재발이 자꾸 된다. 자, 이제 밤에 일어나는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네. 이것도 공통적으로 제일 흔한 것들이죠. 여기 보시면은 거의 70대 넘어가면 이제 80% 정도가 다 밤에 깨요. 예. 쭉 주무시는 분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정의는 밤에 한 번 일어나면 다 야간요죠. 뭐. 일어나서 또 자니까. 근데 한 번 일어난다고 병원에 오시지는 않아요. 대부분 두세 번 정도는 돼야지 와가지고 아유 잠 자꾸 깨고 불편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대부분 신장, 콩팥이죠. 이 콩팥에서 밤에 소변을 덜 만드는 게 정상인데 소변 농축을 시키는 능력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정상적으로는 신장에서 콩팥이 잘 때는 소변 덜 만들어요. 그래야 푹 자죠. 근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서 소변을 많이 만들게 돼요. 그리고 여기다 덧붙여서 우리 또 이제 하루에 물 얼마 먹으면 좋아요.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에서도 나오고. 근데 이게 본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가야 되는데 무조건 뭐 2리터 이상 먹으면 좋아요. 뭐 그러면 아침에 좀 먹었고 저녁 때 보니까 2리터는 아직 덜 먹은 것 같고 심지어 야 저녁 때 이만큼 한 대 좀 먹고 자면 좋대더라. 먹고 자요. 그럼 그게 결국엔 밀려서 밤에 나오겠죠.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우리 몸이 물탱크라고 치면 넣어주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언제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고 잘 때 나오면은 상황이 깨야 돼요. 예. 그래서 전체 야간요의 거의 80% 정도가 야간 단요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흔한 원인이다. 그러면 콩팥만 문제가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 수분이 결국에 밀려 나오는 현상이니까 소변이라는 건. 근데 그게 낮에 나오면 문제 안 되죠. 낮에 뭐 화장실 한번 더 가면 되죠. 근데 밤에 나오기 때문에 잠에서 깨는 게 문제다. 네. 심장 기능은 왜 중요하냐?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은 일종의 우리 피 돌려주는 펌프잖아요. 물 돌려주는 펌프. 그럼 이 펌프가 잘 움직여야지 콩팥으로 피가 잘 갑니다. 콩팥으로 가야지 거기서 물을 빼주잖아요. 소변을 만들어서. 신장 기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심장 기능도 중요해요. 심장에서 콩팥으로 보내주는 피의 양이 적어지면 효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소변이 낮에 덜 나와요. 그럼 낮에 난 화장실 뭐 몇 번 가지도 않고 양도 얼마 안 되는데 밤에만 쏟아져. 이런 분들은 심장도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네, 심장 기능이 좀 떨어진 거 아닌가? 밤에 소변이 많이 나온 거는 낮에 소변이 못 나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저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밤새 빠져나오는 거예요. 콩팥에서는 밤새도록 일을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콩팥 기능. 이건 직접적이죠. 피를 심장에서 잘 줬는데 콩팥에서 필터링 해줘서 소변 만들어주는 기능이 떨어지면 보내줘 봤자 결국에는 여기서 또 소변이 덜 만들어져요. 그러면 낮에 이만큼 빼줘야 될 거를 이만큼밖에 못 빼줬다. 신장 기능이 안 좋아서. 그러면
결국에는 밤에 또 일을 해야 돼요. 밤새도록 일을 해서 돌려야 돼요. 예. 그럼 밤에 소변량이 또 많아지는 이유가 되고, 중요한 거는 나이가 40 넘어가면서부터는 자동적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신장 질환이 있든 없든 간에. 예. 그래서 야금야금 떨어지다 보면은 이런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뇌에서 또 분비해주는 물질이 있어요. 일종의 호르몬인데, 이뇨제는 다들 아시죠? 소변 빼주는 거. 항이조제라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항이조제는 거꾸로예요. 소변 안 빼주게 해주는 거. 이거는 콩팥에 작동해가지고 수분을 재흡수시켜요. 내보내지 마 하고 몸에다 좀 가둬놔. 예. 이게 정상적으로 분비가 돼서 밤에 소변량을 좀 줄이는데, 나이 들면 이 호르몬도 적게 나와요. 그러면 콩팥 입장에서는 재흡수될 일이 적어지니까 또 소변량이 늘게 돼요. 요거는 왜 중요하냐? 약을 개발했어요. 이 항이뇨제를 흉내내는 약을. 예, 그래서 야간뇨 치료에 실제로 쓰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방광이죠. 소변을 잘 만들어서 내보내면은 방광에 모였다가 한 번에 나가는 게 상황인데, 밤에 방광 크기가 작은 분들은 똑같은 소변량이 나온다고 치면은 더 많이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방광이 탄성이 점점 줄거든요. 그러면 늘어나는 양도 줄겠죠. 근데 아까처럼 전립선 비대증이 심한 분들은 이미 방광이 망가지기 때문에 탄성이 더 줄어요. 이런 분들은 많이 못 모아놔요. 네. 그런 방광은 훈련한다고 좋아지진 않겠죠. 이미 두꺼워졌으니까. 네. 제일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네. 그래서 방광 용적도 줄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우리가 아까 과민성 방광 약물 쓰는 것처럼 해서 20cc, 50cc라도 늘려주는 게 도움이 된다. 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 때문에 야간 소변량이 증가하게 되고 저장 탱크도 줄고, 그러면 밤에 소변량이 많아지면 횟수도 늘어난다. 이게 야간 단유의 기본적인 그 설명입니다. 예. 그러면 뭐 이런 상황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검사해보면 알죠. 무슨 검사냐? 아까 배뇨일지라고 제가 보여드렸죠. 집에서 눈곱만 있으면 한번 적어볼 수 있다. 예. 3일치 정도 써보면 그 중에 제일 큰 숫자가 나와요. 보통은 정상이면 500 근처가 나와요. 예. 근데 한 가지 단점은 밤에 너무 자주 깨시는 분들은 안 나와요. 그게. 예. 보통은 밤에 푹 자야지 최대 방광 사이즈만큼 소변이 차면서 나올 테니까 아침 첫 소변일 가능성이 많죠. 방광이 충분히 크신 분들은 효과가 좋아요.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예. 그 방광 용적만 다시 조금 찾아드리면 나머지 증상 다 개선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방광 크기가 200, 250, 뭐 이렇게 반도 안 되신, 정상은 500 정도로 보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조금 고난의 길로 갈 수 있죠. 예. 이 크기를 억지로 늘려놔야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록을 한번 해보시면 본인이 어떤 타입인지가 나와요. 대번에. 밤에 소변량이 펑펑 늘어나서 어이구야 쟀더니 뭐 하루에 소변량이 1500cc 나오는데 밤에 한 800이 나와. 절반이 밤에 쏟아지네. 이런 분들 굉장히 흔해요. 네. 이런 분들은 전형적인 야간 단유예요. 밤에 소변량이 펑펑 나와가지고 깨시는 분들이에요. 방광은 충분히 늘어나면서. 치료는, 그런 분들은 치료는 어찌 보면 되게 간단히 할 수 있어요. 뭐냐? 일단은 저녁 때 수분 공급을 확 줄여놔야 돼요. 어차피 낮에 못 나오던 게 밤에 나오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다 더 얹어주면은 힘들겠죠, 상황이. 그래서 보통은 주무시기 4시간 전부터 수분 조절 들어가요. 네.
수분 들어간 거는 가급적 극단적으로 다 피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시는 거예요. 꼭 필수적으로 약 먹고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의 것들, 국물 들어간 거, 찌개 뭐 이런 거는 저녁 식사에서는 가급적 줄이려고 하셔야 돼요. 술은 어떻게 해요? 술 먹는 날은 포기. 술 먹고 어떻게 안 깨요? 그냥 술 드시면 되죠. 술 드시고 딱 한번 깨면 되죠. 뭐. 두 번째는 항이뇨제, 아까 얘기했던 저걸 흉내낸 약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약을 복용하시면 되고, 대신에 일부에서는 부작용 일어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약 먹고 검사해서 부작용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분들만 빼면 돼요. 나머지 분들은 그 밤에 수분 섭취만 줄여도, 이런 야간 단요 타입은 수분 섭취만 줄여도 확실히 효과를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병원 올 일 없죠, 뭐. 어찌 보면 영업 비밀인데, 한번 해보시죠. 자, 대표적으로 이제 유명인 중에 전립선암 진단받고, 근데, 살아있죠? 살아있죠? 돌아가셨죠? 근데 전립선암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95세까지 사셨으니까. 이분도 93세까지 살았는데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거 아니죠. 돌아가셨는데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던 분들이에요. 최근에는 요분 뉴스에 크게 나왔었죠. 뼈까지 전이됐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전립선암을 은근 많이 걸리죠. 이유가 있죠. 왜냐? 전립선암은 보통 선진국 암으로 분류가 돼요. 여성들은 이제 유방암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고, 후진국 암은 대표적인 게 자궁경부암.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돼요. 우리 이제 자궁경부암이 많이 없어지고, 유방암 늘고, 대장암 늘고, 전립선암 늘고,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병도 이렇게 바뀝니다.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다행인 거는 인종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프리카 아메리칸이라죠. 미국 흑인들이 제일 많이 걸리고, 그것도 인종적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백인들 많이 걸리고, 둘 다 비슷비슷해요. 요만큼 차이고, 아시아 쪽 사람들, 동양인 쪽 사람들이 적게 걸리고, 인종적 차이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식습관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비대증은 아까 얘기했어요. 양성 종양이고 관리하는 거다. 전립선암은 악성 종양이고 가능하면 떼버려야 돼요. 몸에 도우면 안 되죠. 죽여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생기는 부분이 달라요. 요도 주변은 비대증 조직이고, 이 뒤쪽, 직장 쪽, 손으로 만져서 우들두들한지 보는 쪽, 이쪽에 주로 암이 생겨요. 그래서 위치가 좀 다르다. 그래서 두 가지는 같은 장기에 생기는데 다른 질환이다. 비대증이 암이 될 수 있냐? 다른데 어떻게 서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둘이 연관지실 필요는 없고, 암은 암이고 비대증은 비대증이다. 암 생기는 기본적인 거는 다 아시다시피 특정한 유전자 하나가 갑자기 죽질 않아요. 얘가 병이 생겼는데. 그리고 점점 증식을 빨리빨리 해버려요. 그러면 얘가 암세포가 되는 거죠. 죽지 않는 세포가 암세포죠. 유전자 변이로 일어나고, 타고 나서 갖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서 발현이 돼요. 딱 불이 켜지는 순간 시작 하면서 암세포가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몸에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너무 작은 애들은 찾을 수 없어요. 아직 그 정도로 정밀한 기술은 없고, 앞으로 나오겠죠. 세포 수준으로 찾는, 지금은 덩어리 수준으로 찾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이 된다. 그래서 전립선암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주로 상피라 그래서 전립선 샘 표면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거기서 주로 나타나고, 거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상피세포에서 분비하는 전립선 물질이 PSA예요. 아까 보여드렸다. 그래서 걔가 늘어나면은 혹시 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상피세포가 염증이나 이렇게 손상을 입어도 늘어나요. 망가지니까
갑자기 혈관으로 피가 막 그 수치가 막 뿜어져 나오겠죠. 또 하나는 얘 숫자가 많아져도 생겨요. 많아지는 건 비대증이 해당되겠죠. 대신에 수치가 완만하게 늘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가장 최근 발표된 데이터예요. 보면은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어요. 전립선 암이라고 뭐 요것만 보시지 말고 전립선 암이 지금은 이제 3등까지 올라갔어요. 옛날에 저희가 강의했을 때는 6등, 7등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등까지 올라갔고 제일 많은 거는 우리 아시아 쪽에서는 위암 쪽이 좀 많아요. 대장. 여자는 갑상선, 유방, 대장인데 갑상선은 요새 사실은 이제 약간 좀 암에서 조금 이렇게 야 쟤는 좀 제껴놓자. 암은 암인데 뭐 죽지도 않고 다 거의 다 사는데 뭔 암이냐. 그래서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숫자는 되게 많아요.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 영국 이런 서양권 국가들은 이미 남자에서 1등 먹었죠. 1등 먹은 지 한참 됐죠. 예. 거의 암 걸려서 뭐 했다 그러면 전립선 암. 재밌는 건 일본이 지금 쫓아가고 있어요. 50%까지 지금 가고 있고 여기도 1등 먹었어요. 일본도. 우리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죠. 아직은 우리는 대장인데 전립선이 언젠가 갈 거다. 그 다음에 일본은 또 여기로 따라가겠죠. 이유는 우리가 인종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가는 이유는 생활 수준이 서양식으로 다 바뀌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만 끊어서 보면 왜? 전 연령을 보면 전립선암은 젊은 사람한테 안 생겨요. 보통 50대 넘어가면서부터 70, 80대가 제일 피크를 치기 때문에 65세 이상으로 끊어버리면 1등이에요. 남자에 있어서. 네. 요거는 이제 그거 보여주는 거죠. 50대부터 늘기 시작해서 7, 80대에서 피크를 치기 때문에 지금 암으로 만약에 뭐가 된다? 그럼 전립선암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게 좀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평균 수명까지 생존 시 암 발생 확률. 이거 2010년도예요. 이거는 최근 게 없어서 옛날에 있던 거 그냥 들고 왔는데 2010년은 재밌는 게 77세였어요. 남자 평균 수명이. 지금은 이제 80 됐죠. 80, 81세 이렇게 됐고 여자는 84세인데 지금 87세고. 만약에 이 나이대까지 산다 우리가 그러면 5명 모아놓으면 그 중에 3명은 암 환자 이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주변에서 암 환자 찾기가 어렵지가 않다. 뭐 너 무슨 암이야? 막 이런 상황이 올 정도로. 2명은 암 환자. 얼마나 있는가? 이게 결국엔 암 걸려서 죽냐 사냐 문제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가 보통 암 치료하고 5년 동안 살아있냐 죽었냐 이걸 보는데 5년 생존율이라 그래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 전립선 암은 지금 상대 생존율이라 그래서 상대 생존율은 뭐냐? 암 안 걸린 사람이 살았을 때, 그 나이까지 암 걸려서 살았을 때 얼마나 차이가 지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전립선은 지금 증가율은 37%로 급격히 지금 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치료하고 살아있을 확률이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빠르게. 그러니까 기술 수준이 그만큼 좋아지고 약도 많이 발달이 됐고. 그러니까 생존율 증가율이 과거 대비 1등. 이 결국에는 돈이죠, 돈. 이 질환에 연구비를 얼마나 쏟아부었냐인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거는 서양에서 1등 먹는 암이라서 서양에서 이미 엄청나게 연구비 쏟아부으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도 좋게 나오고 수술 방법도 발달이 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서양에서 안 걸리는 암들은 이게 발달이 더 돼요. 비용을 투입을 안 하니까. 약간 좀 비극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전립선암은
요런 또 뒷배경이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국한이라는 건 조기 발견에 해당돼요. 예. 그래서 거의 상대 생존율이 100을 넘어간다는 건 암 안 걸린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암 걸려서 안 죽어요, 이걸로. 예. 그 다음에 국소라고 하는 거는 전립선 주변까지만 가는 거. 예. 멀리 이렇게 전신에 퍼진 거 아닌 거. 이것도 100이 넘어가요. 그럼 국소로 약간 좀 전립선은 조금 빠져나간 것 같아요. 해도 안 걸린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는 똑같이 살아요. 죽고 사는 문제까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차이지는 건 이제 원격이죠. 원격은 아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여기 해당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안 걸린 사람 대비 한 반 정도. 반은 돌아가시고 반은 살아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엇이 전립선암 위험인자죠, 보통. 우리가 보통 이제 암 안 걸린 분들이 대다수니까 여기는. 그런 분들은 뭘 피해야 되느냐.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죠. 이 중에서 요거 빼고가 위험인자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 중에서 요거 빼고가 위험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이 뭐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죠. 근데 이건 뭐 피해갈 수가 없고 이게 제가 이거 암을 할까 말까 이게 동물성 지방 섭취가 이 축협 강의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 해당이 됩니다. 제초제는 요새는 뭐 독성이 많이 줄었다 그러는데 제초제 사실은 쓰잖아요. 작업하실 때 쓰시니까 꼭 마스크 쓰시고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 못 하는 거니까. 남성 호르몬은 이제 암 발생에 영향을 주고 남성 호르몬이 계속 남자는 나오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남성 호르몬이 전립선암이 안 걸렸을 때는 좋은데 암이 걸려버린 상황에서는 얘가 일종의 비료 역할을 해요. 암세포 자라는데. 그래서 치료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남성 호르몬을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치료를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위험인자로 분류가 됩니다. 요거는 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여기 한국에서만 살던 사람하고 미국 건너가서 살던 사람하고는 위험이 달라져요. 전립선암 생기는 게. 그게 식습관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가족력 있습니다. 아버지가 전립선암, 뭐 할아버지가 전립선암, 나 위험인자 조금 더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 유전자를 물려받기 때문에. 근데 그게 발현이 안 되면 상관이 전혀 없고요. 발현이 되면은 이제 리스크가 좀 올라가는데 발현되는 조건은 대부분 장수해야죠. 70, 80까지 살아야지 뭐 이게 호발 연령대 발현이 되니까. 그래서 전립선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한 8배 정도 높다고 우리가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50대부터는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대비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PSA 수치, 전립선 수치, 피검사 간단한 거거든요. 그거가 그래도 제일 비용 대비 효과는 좋아요. 잠깐 따끔하고서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 그러면 빨리 조직검사에서 찾아내서 빨리 치료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걸리든 말든 똑같이 산다. 동물성 지방 육류 과다 섭취는 사실 위험인자로 좀 들어가는 건 맞고요. 근데 또 감염은 아직은 이제 연관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유전자 발현에 연관은 줄 것 같은데 아주 대놓고는 아닌 것 같고 성생활은 오히려 좋다. 유지하면 좋다. 흡연은 연관이 있다. 담배 태시는 분 끊어라. 간접 흡연도 영향이 있다. 담배 피는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담배 똑같아요. 냄새만 안 나지 거기서 나오는 그 뿜어내는 거는 뭐 일반 담배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전자담배 피니까 괜찮아. 이건 착각이죠. 눈에 안 보이니까 괜찮아.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간접 흡연은
몸에 묻혀요. 담배 피면 여기 여기 다 묻거든요. 집에 들어와서 샤워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거기서 벗어나려면 특히 이미 암 환자가 있어. 그러면 그건 좀 협조해줘야 돼요. 그 부분은. 음주는 항상 그 소량은 좋다고 얘기해요. 나쁘지 않다. 근데 전립선 암은 뭐 이게 대놓고 음주가 안 좋다라는 건 없어요. 예방 뭐 온갖 게 있죠. 왜냐 많으니까 연구도 많이 되거든요. 요거 뭔지 아세요? 전립선 비대증 약이에요. 아까 사이즈 줄여준다는 전립선 비대증 약이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가 있어요. 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7년 동안 연구를 대규모로 해봤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전립선 암은 순환 타입, 중간 타입, 독한 타입 이렇게 나누는데 순환 타입이나 전체적인 그 수치는 조금 줄여줘요. 근데 위험한 타입, 독한 타입 양이 늘었어요. 이 먹은 군에서. 그래서 FDA에서 승인을 안 해줬어요. 근데 효과는 있어요. 있는데 먹었다 괜히 걸려도 독한 타입으로 걸려버리면 손해니까 예방적인 걸로는 쓰지 마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재밌는 건 요거 스타틴이라 그래서 고지혈증 약 있거든요. 희한하게 고지혈증 약 먹으면 그 아까 PSA 수치, 전립선 수치가 줄어요. 그래서 야 이거 효과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한참 논의가 좀 됐던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셀레늄, 비타민 뭐 이게 드시는 것 중에 셀레늄 섞여 있는 것들 있거든요. 요것도 연구가 좀 됐었고, 그다음 비타민 E가 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또 있어. 마늘, 뭐 토마토, 뭐 온갖 게 다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확실한 건 없어요. 이유는 어떤 데서는 좋다고 그러고 어떤 데서는 별로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관되지 않은 연구 결과는 신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하다고까지는 어렵다. 근데 도움된다고 보고된 것들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속는 셈 치고 해봐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단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검사 똑같아요. 비대증하고. 그래서 수치가 보통은 4.0, 그 다음에 종양 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3.0 기준으로 이제 조직 검사 권하고요. 조직 검사는 똑같아요. 전립선 이렇게 초음파 대고서 주사침으로 찌르면 세포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암세포가 나오면 암입니다. 암 선고를 하게 돼요. 이게 이제 뼈전이를 주로 잘해요. 전립선암 특징이 뼈로 잘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맣까맣하게 보이는 건 다 전이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신으로 이렇게 다 퍼져버리면, 그러니까 아까 바이든 대통령 뉴스 나온 게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뼈로도 전이가 됐다. 그래서 원격전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런 상태면은 이제 수술하기는 좀 어렵죠. 수술 단계 넘어간 거예요. 그다음 MRI는 보통 전립선 주변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자, 치료는 이제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내용은 단순한데 의사들 입장에서는 좀 복잡해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서양에서 이게 흔해버리니까 비용이나 이런 게 연구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세세하게 다 나눠놨어. 요럴 땐 요게 좋고, 요럴 땐 요게 좋고, 요럴 땐 요게 좋고. 그래서 좀 복잡해요, 얘기가. 어쨌든 나이도 봐야 되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그 다음에 진행 정도, 그 다음에 악성도, 얼마나 독한지, 환자 상태,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아까 그 PSA 수치도 좀 봐야 돼요. 치료 방법은 다양합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떼버리는 거 있고, 전립선 둔 상태에서 방사선 짜가지고 암세포 죽이려는 거 있고, 호르몬 치료, 호르몬 억제 치료입니다. 아까 남성 호르몬이 비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 차단하는 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료를 진짜 해야 되냐? 해야죠. 왜냐하면 죽는 사람들 차이가 지니까. 수술한 사람과 그냥 두고 본 사람. 그래서 사망률 낮추는 거는 명확하다. 근데
우리나라 조직검사 결과를 보면 하나 좀 특이한 게 악성도가 좀 높은 암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서양보다 좀 높아요. 한 2배 가까이 높게 나와요. 그래서 악성도가 높으면 이제 무조건 치료 빨리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좀 특징적이다. 많이는 안 생기는데 서양 대비 독한 애들은 좀 있다. 예. 국소암은 이렇게 전립선 안에 이제 있는 거고, 이렇게 밖에, 이 마진을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이제 국소전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는 수술만 갖고는 안 되겠죠. 때도 남으니까. 관찰 치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그냥 검사만 해요. 사진 또 찍고, 뭐, 피 검사하고, 필요하면 조직 검사하고. 예. 해서 어떤 사람들한테 하느냐, 순환 타입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전립선 내에서만 나왔을 때, 사진 찍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예, 전립선 안에서만 나와요. 이런 분들은 관찰 치료라고 해요. 근데 앞에 붙여요. 적극적 관찰 치료. 적극적이라는 거는 도망 못 가게 딱 붙잡아 놓고 안 올 거면 수술하세요. 이런 거예요. 병원 와서 검사할 거면 하시고. 예. 이유는 수술하면 합병증이 생겨요. 대표적인 게 요실금, 발기부전 이런 게 오기 때문에 젊은 연령대, 예를 들어서 지금 막 80 넘어서 쭉 사시니까 70대만 해도 사실은 뭐 성생활도 하실 수 있고 일상생활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합병증 있으면 요실금 자꾸 있는데 어디 다니기도 좀 힘들고 발기부전 와가지고 발기도 안 되고 막 힘들고 이러면은 좀 곤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상적인 몸으로 활동하고 다 영위를 하시라고 미루는 거예요, 치료를. 예. 암은 서서히 커져요. 예, 안 커지면 암이 아니죠. 대신에 순한 애들은 몇 년 걸쳐서 커져요. 심지어 아주 늦게 발견되신 분, 80대 중반에 발견이 됐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수술하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몇 년 살지 모르는데 그거 왜 힘들게 수술해요. 그냥 이렇게 지켜보다가 필요하면 약 쓰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버는 게 낫지.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예. 이런 거는 운 좋은 분들. 그 다음엔 수술이에요. 예, 중간 정도 위험도부터는 수술을 권합니다. 예, 조기 암일 때 해당이 되고, 기본적으로 배열고 하는 수술은 요 정도 배꼽 밑에서부터 여기 치골까지 쭉 열고서 수술해요. 그래서 전립선 장기 딱 떼내는 거죠. 예. 근데 요새는 요거보다는 이제 요 로봇 수술, 로봇 보조 수술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절개를 5개, 6개 정도 내고 그러고서는 로봇 팔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전립선 수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보시다시피 수술하는 사람이 여기 무슨 큰 부스에 있어요. 부스에서 이렇게 조작하는 기구를 다루거든요. 그러면은 사람 몸에는 이제 로봇 팔이 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이면 여기서 움직여져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람 손을 이길 수 있는 수술기구는 없어요. 암만 로봇팔이라도. 사람 손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사람 손을 넣으려면 이만큼 째야 되기 때문에 로봇팔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수술하는 사람도 노안이 옵니다. 눈이 나빠져요. 배 열고 물론 이거 끼고 하고 안경도 쓰고 하지만 침침해지는 건 사실 어쩔 수 없거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손 떠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죠. 같은 사람인데. 로봇팔은 손 떨릴 게 없죠. 눈은 얼마든지 확대를 해줘요. 확대해서 보면은 신경도 보이고 혈관도 보여요. 눈으로 안 보이는 게 보여요. 그래서 수술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유리한 이점이 있어요. 근데 유일한 단점이 있죠. 비싸요. 건강보험이 안 돼요. 그래서 실비가 있는 분들이 보통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한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이게 비싼 게 제일 문제다. 방사선 치료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방사선 쬐주는 거죠. 근데 일정 부분 양을 쬐줘야지 세포가 죽어요. 시일을 그래서 한 2달 정도 걸려요.
쪼개서 몇십 번을 쪄야 되기 때문에. 장점은 전립선 자체를 떼지 않기 때문에 요실금이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도 선택지 중에 하나가 돼요. 대신에 양이 많거나 아무래도 불리하죠. 그래서 수술이 싫거나 좀 곤란하면은 방사선 치료 선택도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아예 좀 초기 양이 적다. 그러면은 방사선 치료도 치료 성적이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대신에 재발률은 제거하는 것보다는 올라가겠죠. 조금 차이는 진다. 진행됐을 때 어떡하냐. 전립선 밖으로 살짝 삐져나왔어요. 그러면 수술만 갖고 안 돼요. 수술하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도 하고 필요하면 약물도 쓰고 이렇게 다양한 치료법들을 쓸 수밖에 없다. 전이하면 똑같겠죠. 수술은 못하고 방사선 치료도 별 의미 없고 약물밖에 안 나와요. 전이하면. 그래서 전신에 막 퍼지고 주로 뼈로 간다. 요거는 그 사람 건 아니고 고환이에요. 고환. 고환 양쪽을 떼는 거 왜 했냐면 이거 약 비싸죠. 항암제. 이 먹는 약도 지금 다양한데 이거는 1차 약제고 옛날에 돈 없을 때는 이거 했어요. 어차피 남성 호르몬 고환에서 나오니까 그냥 고환 떼자. 옛날에 우리 가난했을 때는 저걸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다 떼는 건 미안하니까 쪼개가지고 안에만 긁어냈어요. 그 호르몬 만드는 세포들만. 그리고 껍데기만 다시. 그래서 우리 속된 말로 귤 껍데기만 남겨놓는다. 이런 표현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런 거 안 해요, 이제. 그냥 먹고 사니까 이거 해요. 좀 비싸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완전 제거가 아니라 늦춘다. 진행을 늦춘다. 이유는 남성 호르몬은 비료 역할이지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뭐 죽이고 살고는 아니에요. 남성 호르몬 차단하면 암세포가 죽긴 하는데 암세포가 무서운 게 그 자체적으로 유전 변이를 또 일으켜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 없이도 자랄 수 있는 애가 생겨버려요. 나중에 그때 호르몬을 차단해도 자라는 속도는 똑같아져요. 불응한다 그래요. 호르몬 치료에 불응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또 급속도로 또 빨라진다. 이런 분들은 이제 화학 치료라 해서 우리가 보통 아는 그 머리 빠지고 막 구토하고 막 이런 약제 있죠. 그런 쪽 독성이 있는 약제를 주로 씁니다. 차단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고, 요게 이제 실제로 고환 까가지고 수술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좀 어두운 얘기 넘어가서 그러면은 관리에 도움되는 거 알려진 바 설명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씀드렸죠 아까. 담배 안 좋습니다. 토마토 좋아요. 토마토 좋아요. 토마토 타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고 실제로 뭐 건강식품으로도 파니까 토마토를 근데 어떻게 먹어야지 타이코펜이 많이 나오냐? 가열해야 돼요. 갈아가지고 가열해야 돼요. 갈아서 가열해서 먹는 대표적인 음식 있죠. 토마토 파스타. 그래서 재밌는 게 똑같은 백인 애들인데 이태리 애들이 전립선 암률이 그나마 좀 낮아요. 그래서 이왕 토마토를 전립선 건강을 생각해서 드실 거면 끓여라 한번. 그래서 소금 쳐가지고 간 맞춰서 드셔라.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귀찮다 그러면 토마토 소스 파니까 그거 드셔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푸릇푸릇한 채소들. 뭐 이건 안 빠집니다. 어딜 가도 다 나와요. 이거 우리가 늘상 먹는 거라서 그냥 먹는 수준만 유지해 주면 돼요. 뭘 더 먹고 뭐 할 것도 없어요. 우리 원체 채식을 많이 하는 그 식습관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콩, 마늘, 뭐 현미,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도 도움이 당연히 됩니다. 콩은 단백질. 그래서 항상 강조가 되고요. 그러면 이거 다 조합해 보면 뭐가 나오냐? 된장찌개 나오고요. 요거 현미밥 나오고요. 요거 쌈하고 김치 이런 거 나와요. 우리 주로 먹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게 건강식이에요. 전립선 건강, 뭐 암 건강 다 건강식이에요. 여유 있게 커피도 한 잔 먹으면서. 이거 왜 했냐?
이게 사실은 카페인이 이뇨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과민성 방광 있으신 분들, 방광 용적이 많이 준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듭니다. 아침에 먹고 나면 화장실 들락날락 해야 돼요. 예. 특히 야간뇨 있는 분들은 저녁 때 먹으면 난리 나요. 한 번 더 깨야 돼요. 예. 소변 더 많이 나와요. 예. 이렇게 사이좋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시면 제일 좋은데, 이건 제가 봐서는 좀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붉은 고기, 그 다음에 가공된 것들은 좀 이렇게 좋게 평가를 안 합니다. 예, 그리고 흰살 육류 대신에 이제 껍데기 깐 거. 예. 여기에서 고기는 사실은 괜찮아요. 지방이 문제지. 예, 그래서 드시더라도 우리 잘 먹는 수육에서 기름기 좀 뗀 거, 이런 걸 권하고, 불에 직접 닿아서 바베큐식으로 하는 거는 일단 불에 닿으면서 지방이 떨어지면서 발암 물질이 형성이 됩니다. 이건 뭐 이미 언론 통해서 많이들 아실 거고, 맛있긴 직화가 맛있죠. 네. 이거 따라갈 수는 없는데 건강을 생각하면은 물에 담근 고기가 낫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 섭취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생선류는 좋은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망률에서도 차이가 진다라고 보고들이 있고요. 이거 이제 우리나라도 슬 문제가 옵니다. 비만. 네. 비만은 이제 만성 질환의 거의 근원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비만은 암하고도 요새는 연관져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서양 애들은 우리가 보통 비만이라고 부르는 건 정상 체형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고도 비만이 많습니다. 네, 서양 사람들 비만이라고 하면 어마무시하죠. 네. 우리는 아까 식습관이 아직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먹던 거를 지켜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은 나이 들어서 격한 건 못하니까 꾸준히 걷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된다. 예. 암이 걸려도 사망률이 좀 떨어지더라. 예. 운동은 유지해야 된다. 강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4.8km 이상, 일주일에 7시간 이상.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거 뭐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열심히 걷자. 걸으면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성생활은 좋아요. 좋은데 이게 뒤에 사실은 이제 발기부전 얘기가 더 붙으면 좋은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지할 수 있으면 좋다. 그 다음에 골밀도 강화 운동이 좋다는 건 왜냐하면 전립선 암 걸리고 남성 호르몬 차단하고 이렇게 되면은 골다공증이 와요. 남자도 폐경 오듯이 똑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뼈 건강 상태가 생각보다는 좀 중요하다, 치료에서는. 그래서 근육량은 기본적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근육이 없으면 이제 움직이는 거에 당연히 문제가 있고, 나이가 들면 근육이 더 늘지 않습니다. 줄지. 그래서 꾸준하게 근력 운동하는 게 사실은 나이 들어서 좋아요. 아까 걷기는 유산소에 가까운 운동이고, 그 무게 드는 거. 웨이트 베어링 운동은 근육을 유지하는데, 젊어서 늘리는 거고 나이 들어서 유지입니다. 계속 쌓아놓은 거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제 나이죠. 50대. 50대에 쌓아놓은 게 거의 피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 계속 까먹고 사는 거니까. 저도 이렇게 근육이 많은 편은 아닌데 노후가 좀 걱정되긴 합니다. 그래도 꾸준히 하셔야지 덜 까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기본적으로 소변이 시원하지 않은 병. 야간뇨는 저녁 때 주무시기 4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 조절해 보시라. 이것만 갖고도 도움 된다. 과민성 방광은 소변 못 참고 자주 가는 병이다. 이건 방광 용적, 방광 크기, 이게 되게 중요한 효과랑 연결이 된다. 이건 맨날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의사들이 얘기하는 맨날 얘기죠. 불편하면 병원 오시라. 결국에 말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심하다 싶으시면은 오세요. 평소에 관심이 좀 필요하죠, 이 부분은. 왜냐? 이거 암이 또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치료받고 하면 걸리든 안 걸리든 저기 사는 데는 차이가 없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사하시는 게 낫다. 빨리빨리 발견해서 빨리빨리 치료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